워낙 이 아키텍처를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세미나 제가 제안하고 이제 같이 커리큘럼 했을 때 저는 사실 한 8시간을 실습까지 해서 8시간 해야 될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실습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실습은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코드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습은 할 수가 없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아키텍처만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 세션 내용을 좀 미리 좀 그래서 진행을 할게요. 아키텍처 알아보기 전에 한번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귤러 프레임워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 어디가 항상 셋이 중요하죠, 3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워크,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타입스크립트. 요 정의는 앵귤러 사이트에 있는 정의고요.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프레임워크라는 단어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책에 쓴 정말 제가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써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건 앵귤러 책에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리액트랑 뷰제이스랑 뭐 생활 코딩이든지 여러 페이스북이나 질의응답하는 곳을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앵귤러랑 리액트랑 뭐가 더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앵귤러랑 리액트 비교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리액트도 리액트 나름의 장점이 있고 필요한 역할 적재적소에 쓰면 너무 좋은 사실 도구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또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리액트는 정확히 말하면 도움을 프레젠테이션하고 하는데 쓰는 라이브러리잖아요. 사실 저보다 리액트를 이미 이 자리에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뷰제이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뷰제이스도 뷰를 이제 데이터랑 바인딩하기 위한 좋은 라이브러리죠. 물론 이제 뷰도 뭐 뷰 라우터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은 프레임워크와 같은 효과를 보고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뷰JS랑 리액트는 어쨌든 도움 라이브러리의 측면이 강하다면 앵귤러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워크라는 단어 자체에 많은 내용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이 들었는데 자바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스프링 프레임워크 어쨌든 산업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프레임워크 뭐 스프링이든 닷넷이든 프레임워크 혹시 써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 써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나는 이제 뭐 현업에서 어쨌든 어떤 형태든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다. 네, 사실 거의 많은 학생이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프레임워크를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프레임워크 어떻게 혹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빠르게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저는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않아도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과 전반적인 것을 관리해주고 그 가운데서 프레임워크가 제공한 프로토콜에 맞게 개발을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금방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전에 자바를 썼으니까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그 클래스 컴포넌트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앵귤러도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개발을 하고 내가 굳이 도움의 특정 부분에 어떻게 데이터를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를 어떻게 캡처해서 도움의 어느 그 요소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걸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앵귤러는 이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리액트랑 뷰랑 다른 특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듣는 소리가 앵귤러는 너무 학습고성이 높아 알아야 될 게 많아 이제 그런 소리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뷰를 되게 좋아하고 잘 쓰기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쓰고 있는데 뭔가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코드 컨벤션을 맞춰서 결과물을 내야 될 때 딱 따로 작업을 해도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사실 그런 때는 저는 뷰보다는 앵귤러가 압도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앵귤러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론 뷰나 리액트도 컴포넌트 기반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런 개념들이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협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앵귤러는 이제 프레임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따가 하나하나 이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앵귤러는 프레임워크다. 두 번째는 앵귤러는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이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웹앱을 만들려고 구글이 만들어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이 앵귤러를 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적용점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물론 이제 모바일 앱까지는 가능한데요. 구글의 원대한 목표는 이 네이티브 모바일, 네이티브 데스크탑까지 다 커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내부 개선과 프로젝트들이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앵귤러가 오픈 소스다 보니까 구글 팀이 매주마다 위클리 미팅을 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일하실 때 주간 회의하고 주간 보고하는 것처럼 구글 애들도 주간 보고를 하더라고요. 주간 보고를 하면서 그 구글 닥스에다가 앵귤러 팀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이번 주에 배포 일정,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를 좀 넣지 않았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앵귤러 미팅 스케줄, 뭐 미팅 노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구글 닥스에 지금까지 얘네들이 매주 단위로 어떻게 배포할 일정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마일스톤 같은 거를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어떻게 얘들이 개발할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구글 팀이 하여튼 2017년도 올해 말 안에는 좀 더 이제 구글에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빌드 툴 같은 것도 공개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좀 더 계획이 있다고 저는 그 구글 도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요 그림 두 개는 앵귤러 그 매뉴얼인데 이제 최근에 3주 전이었나? 최근에 앵귤러 매뉴얼이 공식 사이트가 그전에는 앵귤러 JS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앵귤러 자기네들 드디어 2로 이제 엄밀히만 앵귤러 이제 포기했네요. 바꿨어요. 그래서 리뉴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뉴얼 한 이유가 매뉴얼을 뭐 이쁘게 보이고 잘 쓰기 좋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구글의 목표는 이 앵귤러.io 사이트 자체를 앵귤러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의 좋은 이제 선례로 그리고 이제 이그젬플, 베스트 케이스 샘플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앵귤러에 들어가시면 깃허브에 앵귤러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소스 코드도 있지만 요 홈페이지의 문서도 다 오픈 소스가 되고 심지어 그 PR도 받아요. 문제가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2건의 타이포를 수정해서 PR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PR을 타이포하시는데 요게 지금 자체가 보시면 이거는 데스크탑 웹이고요. 이건 모바일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지금 앵귤러 매뉴얼 사이트가. 그래서 어쨌든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지금 서비스 워커랑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손쉽게 쓸 수 있게끔 이제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하나의 소스 코드로 쓰려고 만들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어쨌든 핵심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앵귤러 깃허브 들어가 보시면 이 매뉴얼 자체도 다 오픈 소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해서 PR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리저너블하면 이제 억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앵귤러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순히 웹만 개발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고요. 마지막 주제는 이제 앵귤러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다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물론 매뉴얼 들어가 보면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와 다트를 지원한다고 써 있긴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는 바이고요. 실제로도 앵귤러 내부 소스도 타입스크립트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저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타입스크립트를 보면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는 타입만 힌트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언어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타입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를 .js에서 .ts로 바꾸면 그럼 그때부터 그 코드는 더 이상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아니라 타입스크립트 코드라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컴파일 하셔도 뭐 문제는 없긴 해요. 물론 뭐 실제 뭐 마이너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 마이너한 문제라는 게 컴파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워닝 메시지 줄 텐데 대부분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타입스크립트 자체가
원래 자바스크립트, 아까 제가 첫 번째 세션에 설명드렸던 요 기존의 스펙을 가지고 그 스펙에다가 타입 정보만 추가로 얹은 게 타입스크립트입니다. 물론 여기에 타입스크립트 고유의 신텍스가 조금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앵귤러를 개발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그냥 타입스크립트 개발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그 타입 정보도 주지 않아도 돼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여기 밑에 뭐 이 그림은 이제 여기서 따온 거긴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이제 뭐 한빛미디어 출판사 통해서든 어떻게든 이 책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링크를 공유해 놓은 게 있는데 앵귤러 팀에서 왜 타입스크립트를 채택했는지 그 앵귤러를 개발한 여러 오픈소스 그 개발한 개발자 중에서 거의 상당수를 개발한 빅토르 사부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글을 열심히 다 읽고 그 내부 이제 코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구글을 나와서 미국에서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nrwl.io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미국에서 앵귤러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에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최근에 그 사람이랑 다른 두세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 블로그에서 앵귤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블로그를 보시면 물론 영어긴 합니다. 이제 영어지만 어쨌든 요즘에 우리 구글 번역기 잘 나오고 파파고가도 나오고 했으니까 번역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nrwl.io, 그 neural.io 거기 블로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앵귤러의 내부 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글들 가운데 하나로 앵귤러 팀에서는 왜 타입스크립트를 채택했나라는 글을 썼는데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그 글에 타입스크립트의 가장 장점, 그 타입스크립트가 사실 앵귤러 팀이 최초에는 앵귤러2 소스를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script라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만들고 난 상태에서 전체를 다 타입스크립트로 뒤엎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확장자만 JS를 TS로 바꾸는 게 끝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코드를 리팩토링을 하고 점진적 계산할 때마다 타입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타입을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앵귤러 팀에서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할 때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건 비화긴 한데 타입스크립트가 혹시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네, MS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그리고 MS랑 구글이 어떤 관계인지도 사실은 아시잖아요. 사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데요. 구글에서 정식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구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글이 내부에서 쓰는 공식 언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C, C++, 그 다음에 뭐 파이썬, 자바 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의 공식 언어로 쓰고 있고 물론 고랭도 있구나. 고랭을 쓰고 그 언어들에는 이제 코드 컨벤션부터 가이드라인들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타입스크립트를 구글 내부에서 쓰는 공식 언어로 최초로 채택을 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물론 뭐 C++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지만 채택을 했고 그 프로세스를 다 밟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 올해 4월에 이제 미국에서 했던 그 앵귤러 컨퍼런스가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 이제 구글 앵귤러 이제 팀 리드 그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 전에는 이제 뭐 C나 C++이나 뭐 고랭이나 뭐 파이썬이나 전혀 구글 내부에서 그거를 표준 언어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이 마수에서 만든 거라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합의와 이런 동의가 필요했는데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은 구글의 공식 언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타입스크립트 그 오픈소스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타입스크립트 코어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이랄까 앤더스 하일스버그가 있는데 그쪽 이제 팀이랑 같이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귤러를 개발하실 때 타입스크립트 쓰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제가 너무 교만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잠깐 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내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키텍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해요. 상당히 많은 집중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처음 딱 설명하고 이제 15분 휴식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드디어 본론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앵귤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이야기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전체 아키텍처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 하나하나 요소가 앵귤러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설명드릴게요. 네. 요 내용을 일단 설명드릴 거예요. 컴포넌트. 일단은 지금은 제가 다음 세션까지 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컴포넌트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앵귤러만의 개념은 아니고요. 브라우저의 표준으로 이미 있는 개념이긴 해요. 웹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그 웹 컴포넌트의 구현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폴리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앵귤러도 사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무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앵귤러는 모든 그 앱의 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려면 모든 뷰는 이 컴포넌트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앵귤러로 앱을 개발할 때는 일단 컴포넌트를 만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컴포넌트는 뭔지를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뭐 책에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요.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투두이스트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는 건데, 이런 하나의 그 투두리스트가 있다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앵귤러로 만들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그 역할을. 첫 번째, 뭐 GMB라고 할 수 있을까? 내비게이션 바가 있겠죠? 헤더에. 헤더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왼쪽에 뭐 이거는 뭐 부르기에 따라서 뭐 레프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 LNB라고 하기도 하고, 뭐 회사마다 뭐 각각의 기획자들이 쓰는 명칭이 다양하겠지만, 왼쪽에 어쨌든 메뉴 바가 또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실제 투두 리스트를 보여주는 뷰가 있을 거고, 그 투두 리스트에 구체적인 항목인 투두 아이템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컴포넌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사실 되게 리저너블하죠.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UI 프로그램을 기존에 웹이 있기 전에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배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뭐가 있을까요? 델파이라든지 옛날 뭐 C++ 뿌리면 MFC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했을 때 다 컴포넌트 기반으로 이미 UI도 개발해 왔거든요. 근데 웹은 유독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스코프가 없어요. 일단 웹은. 여러분들 혹시 CSS 같은 거 예를 들면 빨간색 배경 있잖아요. 이거 배경 주려면 저희 CSS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데스크탑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를 하나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서 넣으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요. 옛날 기존의 데스크탑 앱 개발 방식은. 근데 웹은 CSS를 먹일 때 내가 CSS랑 클래스나 뭐 아이디 같이 조합을 해서 특정 얘한테만 유효한 스코프를 내가 지정하지 않으면 글로벌하게 백그라운드 컬러 다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웹에서는 컴포넌트로 개발한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웠었는데 이제 웹 컴포넌트라는 스펙도 나오고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다양하게 그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컴포넌트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웹에서도 통으로 개발하지 않고 쪼개서 개발하는 게 좀 쉬워지긴 했죠. 물론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뭐 서버 쪽에서 개발할 때 뭐 템플릿 엔진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뭐 자바 진영에도 뭐 예전에 뭐 사이트 메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쓰면 뭐 구분해서 코드를 쓸 수는 있긴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컴포넌트화 되진 않았거든요. 앱을 개발할 때, 웹뷰를 개발할 때. 근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컴포넌트 개발들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들을 로지컬하게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전체를 하나를 아우르는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임의로 이름을 정한 건데 뭐 투두 리스트 컨테이너 컴포넌트 이 전체를 아우르겠죠. 이 전체를. 그리고 그 각각 아래는 헤더가 있을 수 있고 뭐 레프트 뭐 윙, 뭐 레프트 내비게이션 이렇게 메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오른쪽에 투두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각각의 투두 리스트가 하위에 이제 투두 항목들을 갖는 구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개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어떤 형태죠? 트리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앵귤러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리액트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긴 알고 계시겠지만 뭐 리액트나 뷰나 컴포넌트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컴포넌트 간에 이런 트리 구조를 갖게 되어 있어요. 이 투두 리스트 컨테이너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큰 컨테이너로서 컴포넌트가 뭐 루트 컴포넌트가 되고 그 안에
뭐 자잘하게 세부 메뉴를 갖게 되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쪼개서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런 형태의 트리 구조를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집에 가셔서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은 뭐 리액트 뷰도 마찬가지지만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 컴포넌트는 이런 트리 구조의 계층을 갖는다는 점.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이 이렇게 뭐 쪼개서 볼 수 있겠죠. 아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걸 한번 해서 이제 코드로 그러면 컴포넌트가 뭔지를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앵귤러 CLI라는 도구로 제일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스켈레톤 코드입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물론 CLI를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지금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이미 깔아놓은 걸로 보여드려야겠지만 이게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만들 때 볼 수 있는 기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여기는 타입스크립트 또는 앵귤러의 문법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뭐 ES6를 쓰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ES6의 모듈 문법을 쓴 거예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앵귤러의 코어 패키지가 있어요. 뭐 자바나 다른 이제 백그라운드 되신 분들은 임포트 구문이에요. 내가 뭐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 구글의 구아바라는 라이브러리 쓸 때 임포트 한다고 했을 때 그 임포트하는 패키지 지정하는 것처럼 이 JS에도 특정 패키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거기에 그 중에서 이 패키지 안에는 여러 개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컴포넌트만 사용하겠다. 이게 ES6의 구문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임포트 구문과 유사하죠. 제가 계속 개념 비유를 자바 기반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자바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 문법은 타입스크립트 문법도 아니고 앵귤러 고유의 문법도 아니고 사실 리액트도 ES6로 코드를 하면은 이런 식의 코드가 나와요. 처음 구문은. 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그냥 앵귤러 제공하는 컴포넌트라는 아직은 이게 뭔지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임포트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앵귤러에는 반드시 이런 모양의 이 갑자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생각 안 나네요. 이런 앵커랄까? 요게 생각나요. 골뱅이네. 골뱅이 이런 노테이션이 붙는데 이걸 앵귤러에서는 데코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조금 까리하긴 한데요. 원래는 타입스크립트 문법이긴 했는데 이거 ES7의 표준으로 좀 들어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들어간 걸로 제 기억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ES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이 될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거나 표준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데코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앵귤러에서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자바를 사용해 보셨다면 그 어노테이션 생각하시는 거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 클래스나 속성에다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컴파일러든 어떤 이 어노테이션을 핸들링하는 무언가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 가지 역할을 크게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따 잠깐 보겠지만 이 앱 컴포넌트라는 클래스에게 앵귤러 프레임워크에게 이거는 셀렉터라는 게 이거고 뭐 템플릿인 URL이 이거고 뭐 스타일 이걸 쓸 거야 라고 메타데이터라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로 이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앵귤러에서 사용하는 문법인데 현재는 JS에서도 표준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점이고요. 요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3개만 적었는데 왜냐면 최초에 만들어지는 게 요거라서 앵귤러 CLI에서 이 셀렉터는 뭘 의미하냐면요.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 어쨌든 저희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HTML로 결과물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되니까. 근데 브라우저에서 HTML은 결국엔 돔으로 살아날 텐데 그 돔에 해당하는 태그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셀렉터가. 그래서 이 앱 루트라고 적어 놓으면은 내가 이 컴포넌트의 뷰를 HTML 파일에서 이제 그 꺽쇠 해가지고 앱 루트로 태그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셀렉터 안에는 이렇게 태그명을 쓰는 것보다는 CSS 선택자를 쓰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속성 같은 거든지 클래스를 셀렉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는데 컴포넌트에서는 그렇게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 셀렉터는 이 태그명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이 셀렉터는 이 컴포넌트의 뷰를 HTML 파일에서 지칭할 태그명. 그리고 이 템플릿 URL은 딱 봐도 근데 보이시죠? 실제 이 컴포넌트 갖게 될 뷰의 파일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URL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 app.component.html 들어가면 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그래서 뷰 파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HTML 파일이. 그래서 지정해준 역할이고요. 마찬가지로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스타일즈 URL이 이 CSS 파일.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컴포넌트에만 해당되는 이 컴포넌트만을 스코프로 가지는 CSS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이 메타데이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당장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필요하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 짓게요. 마지막은 이제 클래스입니다. 컴포넌트는 반드시 클래스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JS의 클래스라는 문법이 들어온 지는 ES6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물론 ES5 시절에도 OOP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가지고. 하지만 상당히 힘들었죠. 뭐 IIF라든지 여러 가지 뭐 패턴을 사용해서 OOP를 원래 JS 자체가 프로토타입 랭귀지이기 때문에 OOP를 모방했는데 이제 ES6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외부적으로 문법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면은 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귤러의 컴포넌트를 정리하면 컴포넌트는 하나의 뷰를 관리하는 뷰의 1대1로 매칭되는 컨테이너와 같다. 만약 MV, VM 뭐 이런 프레임워크 공부해 보시거나 이런 개념 맞다면 사실 뷰 모델에 약간 근접하긴 해요. 뷰 모델은 원래 사실 답넷 계열에서 나온 건데 뷰 모델에 근접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앵귤러 앱은 반드시 컴포넌트 트리를 갖게 됐다. 그리고 컴포넌트 트리가 있으면 최상위 컴포넌트를 보통 관례적으로 최초 진입점으로 앱 컴포넌트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예제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뷰를 컴포넌트 쪼개는 기준은 여러분들 맘이다. 굳이 세부적으로 쪼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뭐 재사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보통은 간단하게 만들면 그냥 페이지 단위로 쪼개도 전혀 문제는 없다. 여기까지가 컴포넌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괄이고 사실 제가 시간을 봐서 이따 예제 제가 책의 3장 예제가 단계별로 다 기세 태그가 있는데 그거를 혹시 보여드리게 되면 구체적으로 코드를 이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이 된다고 해서 잠깐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링크 한 2-3개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제가 구글이 어떻게 앵글러를 개발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좀 검색을 방금 링크를 다 못 외우거든요. 저도. 그래서 구글 앵글러 미팅스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바로 링크 안 나오는데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지만 들어가 보시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매주 일하고 있는지 가서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끔씩 들어가 보세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얘네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참고로 어젯밤에 베타 5.0.0이 나왔어요. 정말 버전업이 빠른데요. 근데 원래 계획된 버전업 과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버전 얘기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약간 이제 홍보를 해야겠는데 앵귤러가 뒤에 앵귤러 2, 앵귤러 4 붙이는데 그냥 앵귤러로 쓰는 게 구글 팀이 간절히 원하는 마케팅 세일즈 포인트예요. 구글 팀에서는 더 이상 앵귤러 JS랑 앵귤러를 이제 아예 같은 선상에서 보진 않고요. 사실은 뭐 예전에 앵귤러 JS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앵귤러 JS 제일 처음 만든 원래 미스코 이름 되게 그 발음이 약간 무슨 해부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제일 처음 앵귤러 JS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분 계시나요? 개발자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디자이너들이 빠르게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게 해주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앵귤러 JS 저도 한 3년 썼는데 앵귤러 JS의 문제점이 제가 아무리 모듈화하고 빼고 해도 코드가 정말 거침없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디렉티브라는 그 개념이 되게 모호하고 벌써 팩토리 쓰고 해서 아무리 내가 기능을 빼고 해도
이게 여러 사람 같이 쓰면은 유지 보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앵귤러 JS의 문제점은 그게 제일 컸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글 사람들은 사실 앵귤러 JS를 안 썼어요, 전혀. 그런데 지금 앵귤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완전 구글 자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RxJS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아까 질문도 누가 하셔서 지금 프론트 쪽에는 이제 RxJS가 뭐 대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도 쓰고 있는데 그 RxJS를 만든 사람이 넷플릭스의 벤 블리쉬인가? 어쨌든 사람 이름은 잘 못 외우겠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구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정말 작심하고 하려고 좀 준비 중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앵귤러가 뭐 전망이 밝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구글은 궁극적인 목표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웹,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자사의 모든 솔루션은 앵귤러로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은 갖고 있어요. 물론 사업 계획과 목표라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구글이 원래 개발자들이 개발 안 먹는다고 자기가 만든 거 안 써서 앵귤러 JS는 안 썼는데 앵귤러는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버전 진행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여기 링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앵귤러 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계문서도 검색하면 나와요. 어딘가 지금 제가 링크를 바로 못 찾았는데 특히 이제 앵귤러 그 오늘 다룰 수 없지만 시간 제한상 그 라우터 뷰전하는 거 라우터 개발자가 라우터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문서까지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앵귤러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과정까지도 다 오픈소스화 돼 있어서 되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왜 앵귤러에 더 흥미를 느꼈냐면 그 앵귤러 그 코어 개발자의 그 빅토르 사부키나 그때도 뭐 트위터도 제가 찔른 거죠. 뭐 뭐 주고받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이런 거 했을 때 답변이 오고 내가 코드를 PR을 했을 때 걔들이 받아주고 제가 앵귤러도 나름 그 앵귤러 매뉴얼 말고도 앵귤러도 타이포는 수정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되게 열려 있어요. 외부자들이 커밋하는 거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부 소스도 좀 보시고 하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백엔드 사실 이게 조금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 여러 질문을 메일로도 많이 받는데요. 프론트엔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입하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프론트엔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앵귤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쉽지는 않긴 해요. 이따가도 프레임워크의 개념이 좀 나오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부터 OOP 개념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에 쓰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뭐 서비스의 디펜던시 인젝션, 뭐 싱글톤 이런 빈 개념들이 사실은 백엔드 개발하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써오고 그게 백엔드 쪽에서 개발의 어떤 그 디자인 패턴처럼 성숙되어진 개념들이 지금 이제 프론트 쪽이 부응하기 시작하면서 차용된 거거든요. 사실 전혀 새로운 거에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책에도 여러 군데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앵귤러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미 백엔드 쪽에서 잘 써왔던 개념들 그리고 검증된 이론들 그런 것들을 특히 앵귤러 진영에서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앵귤러 만든 개발자들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코어 완전 서버 사이드 개발자들이 만든 거기도 하고. 그래서 네,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줬던 그래도 인터넷이 되니까 이게 이제 현재 ES6 얼마나 지원되는지 이렇게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브라우저는 현재 요 맥에서 크롬인데 97% 나와서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97%가 보시면 다예요. 사실 다인데요. 여기 메뉴에 모든 브라우저가 아직 지원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꼬리재기 최적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또 VM 단에서 또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내부적인 거라서 뭐 이미 그 함수형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꼬리재기 문제에 대해서 스택이 차는 그런 문제를 아실 텐데 요건 아직 JS 진영에서 아직 ES 스펙엔 들어있는데 구현은 안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사실상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그 자바스크립트 VM 엔진에서의 최적화해줘야 될 문제이지 요거를 제외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롬 97%, 뭐 파이어폭스 거의 뭐 최신 버전 가면 갈수록 97%, 네, 뭐 사파리 이런 식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ES6는 이제 더 이상 낯설게 바라봐야 할 언어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이미 브라우저가 100% 거의 가깝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구글의 그 이제 프로젝트 코드 들어가 보시면 그냥 GitHub의 그 앵귤러의 앵귤러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잘 만들어진 앵귤러 소스 코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매뉴얼 코드를 보시면 돼요. 이 AIO, 이게 angular.io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에 힘들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뭐 이미 조금 그래도 앵귤러 보신 분들은 이 구조가 벌써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이미 얘네들이 오픈소스화해서 자기들 매뉴얼로 우리가 만든 앵귤러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만드는지 좋은 모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런 프로그레시브 웹 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 뭔지 궁금하신 분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 무슨 딱 정해진 이론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건 작년인가 구글 I/O에서 키노트 발표 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 개념이고요. 이거 아마 인터넷에 블로그에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 무엇인가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번역해 주신 분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 쪽에서 좋은 선례, 좋은 어떤 베스트 케이스로 계속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앵귤러 쪽 블로그에서 공표를 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매뉴얼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앵귤러의 기술을 접목할 테니까 이걸 보고 써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 변화 얘기하고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왜냐면 아키텍처 쪽에 할 얘기가 많고 제 목표는 가능하면 오늘 제가 책의 3장에 점진적으로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이 책 3장의 내용인데 조금 더 편하게 말로 설명드리는 거고 그 이제 3장에 보면은 정말 제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썼던 부분인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 예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면서 그 프레임워크의 컴포넌트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거라서 그걸 이따가 한 번씩 돌려보려고 하거든요. 뭐 앉아 계신 분들 돌려보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일단 하나씩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조금 제가 서두르는 것 있긴 한데 그거를 코드로 봐야 개발자는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미 설명했던 거죠. ES6에서 쓰는 문법이라는 거, 컴포넌트, 이런 데코레이터라는 문법이 있어서 이걸로 얘가 하는 역할은 앵귤러의 클래스에게 너는 컴포넌트야 라고 알려주면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앵귤러의 컴포넌트는 클래스로 구성된다는 거.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컴포넌트 전부인데요. 사실 컴포넌트가 앵귤러에서 제일 중요하고 할 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사실 끝나진 않긴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잠깐 모두에 막 웹 컴포넌트 얘기하면서 여기 컴포넌트를 어떻게 그 브라우저에서 보여줄지 여러 가지 모드도 있고 이 컴포넌트의 그 데이터가 바뀔 때 그 처리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고급 기능들을 다 하다 보면은 내용 제약, 시간 제약 그냥 다 다룰 수 없어서 오늘은 이 컴포넌트나 조금 이따가 이제 아키텍처의 라이프 사이클까지밖에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컴포넌트로 애플리케이션을 짜다 보면은 저도 경험했던 건데 이런 의문이 지금은 안 될 수 있지만 들게 돼요. 트리부터 시작해서 컴포넌트로 웹을 만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AJAX 콜로 서버에서 API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내가 얻은 컴포넌트 데이터를 가져왔어. 근데 이거를 다른 컴포넌트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교환할지 또는 AJAX로 가져오는 데이터가 아니지만 내가 특정 뷰에서 어떤 버튼을 통해서 무슨 옆에 LNB 값을 보였다 사라졌다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액션들을 관리하는 상태값이 있는데 이 상태값을 다른 컴포넌트에도 쓰고 싶어.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고 자연스러운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노하우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도 내용을 다루게 그 내용만 하게도 사실 제가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내용 사실 6장에 써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나름 지금 사실 어느 책에 나오는 그냥 제가 쓰면서 제가 겪었던 예제를 적어놓은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방식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책에서 제가 꼭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NGRX라는 리덕스 패턴을 꼭 책에 써려고 하다가 이 책의 제목은 앵귤러 첫걸음인데 사실 이제 너무 내용이 나가서 그 내용을 못 넣는데 사실 이제 그런 컴포넌트 간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리액트도 쓰는 그 플럭스니 리덕스 패턴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인데 뭐 예를 들면 내 모바일 앱에서 탭별로 다양하게 가공해서 보여줘야 될 리즈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리덕스 패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 못하고 컴포넌트에는 그런 많은 고급 이슈가 있다. 하지만 이 이슈가 앵귤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리액트를 가서 하시든 뷰를 하시든 결국 컴포넌트 기반으로 웹 앱을 개발하면 동일하게 부딪히는 고민이고 어떤 뭐 개발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는 템플릿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컴포넌트 보셨을 때 우리가 실제 뷰 코드는 못 봤잖아요. 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쨌든 이 앵귤러는 현재는 웹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야 되고 브라우저는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읽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짠 앱 컴포넌트 클래스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앵귤러는 그걸 템플릿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템플릿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그냥 HTML 파일이에요. 아까 컴포넌트 클래스에서 그 데코레이터에 템플릿 URL에서 HTML 파일의 경로를 상대로 저장했던 것처럼 그게 그냥 템플릿이고요. 다만 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앵귤러 스타일의 조금 독특한 문법들이 더 추가가 된 게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앵귤러 JS를 써보신 분, 쓰고 있거나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저도 앵귤러 JS도 지금은 앵귤러 쓰지만 앵귤러 JS 너무 앵귤러 JS를 사랑했기 때문에 앵귤러 2로 쓰는 건데 앵귤러 JS에 있던 그 뭐 ng bind, ng if, 뭐 ng show 이건 똑같아요. 그게 다 그냥 앵귤러 스타일의 마크 문법인데 그게 앵귤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사라진 것들도 있고 더 개선된 것도 있어요. 아키텍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한 게 템플릿이고요. 반드시 그래서 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컴포넌트에 하나의 템플릿이 1대1로 이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ML을 포함한 앵귤러에 제공하는 아까 말한 뭐 ng, if라든지 여러 가지 연산자를 제공해서 뷰를 구성한다. 그게 템플릿의 전부다. 그래서 공부할 게 없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지만 이렇게 템플릿 URL, 요게 그 템플릿의 위치를 상대 경로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건 사실 하나의 또 마법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앵귤러 CLI라는 도구를 쓰기 때문에 상대 경로를 사실 쓴 거고요. 만약에 CLI를 안 쓰면 내가 정말 뭐 이미 웹팩도 잘 쓰시는 분도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회사의 프로젝트에서는 앵귤러 CLI를 안 쓰고 실제 웹팩으로 다 커스텀하게 짜서 했는데 그때는 상대 경로 쓰기가 조금 까리해요. 앵귤러 CLI 안 쓰면. 그래서 뭐 노드.js에 뭐 require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요 상대 경로를 쓴 거는 앵귤러 CLI를 썼다는 가정하라는 걸 좀 설명 먼저 드립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 경로를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간단할 수도 있잖아요. 내 컴포넌트의 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템플릿 URL 빼고 직접 마크업 코드를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뭐 스타일 쪽은 사실 제가 CSS는 정말 젬병이고 잘 모르는데 스타일즈 URL도 CSS 적어서 할 수 있지만 이거 URL 빼고 스타일 적으시고 직접 스타일 CSS 코드를 적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컴포넌트 데코레이터 안에다가 이 템플릿과 CSS 문법을 적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샘플을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요거는 제 그 책 3장 예제 마지막 템플릿 컴포넌트의 템플릿 중에 하나거든요. 요 컴포넌트의 템플릿이 하는 역할은 그냥 사용자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요 뭐 MD 붙은 거는 좀 독특한 컴포넌트처럼 보이지만 그냥 제가 머티리얼 디자인을 사용한 거라서 그냥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인풋 요소를 받는 그냥 컴포넌트 태그고요. 뭐 여기 보시면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런 뭐 HTML 말고 이런 ng 모델 체인지 가로치고 클릭 이 소괄호 중괄호인가요? 두 개 하고 이 웰컴 메시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앵귤러만의 독특한 이제 신텍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뷰를 짤 때는 이제 이런 신텍스에 익숙해지면 되는데 이게 맞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제 뷰도 쓰고 하지만
뭐 이미 이런 문법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이게 그냥 사실 이 웰컴 메시지나 속성값을 그냥 바로 뷰에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데이터 그냥. 보통 이거 한글로 번역할 때 좀 되게 애매한데 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보관이라고 저도 사전에 검색해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삽입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속성값을 뷰에 노출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은 이런 독특한 문법이 있다. 이게 사실 전부고요. 이런 자세한 것들은 제가 좀 이따가 그 다른 지시자라는 걸 설명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런 엔진 모델 이런 것들은. 템플릿은 마크업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컴포넌트의 한 가지 더. 왜 앵귤러가 프레임워크인지, 물론 이제 뷰도 뭐 뷰를 쓰신 분도 아실 거예요. 뷰도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긴 한데 좀 앵귤러랑은 조금 약간 좀 개념이 다르긴 해요. 더 지원하는 툴이라는 것도 알고. 이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드릴게요. 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사실 별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사용하는 앱의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를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 단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자바와 스프링밖에 잘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도 스프링도 동일하게 하나의 이제 클래스가 우리가 빈으로 선언했을 때 프레임워크 단에서 하나의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고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 넣어주는 것처럼 앵귤러도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컴포넌트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리는 앵귤러 프레임워크가 해준다. 그래서 생성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특정 내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지에 특정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인다. 그럼 그때 이제 컴포넌트를 앵귤러가 띄웁니다. 새로 하나 만들어요. 소스 코드 상에서는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new 하겠죠. new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 앵귤러 매뉴얼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 순서인데 이 하나하나가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때마다 내가 특정 로직을 보통 후킹한다는 표현이죠. 템플릿 메서드 패턴 같은 거 통해서 후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앵귤러 프레임워크는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미 내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돌 때 만약 구현된 구현체가 있으면 그 구현 코드를 실행을 하고 구현체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서버 쪽 코드랑 다르게 프론트 쪽은 어쨌든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현된 게 있으면 실행을 하는 거지 뭐 구현된 게 없다고 해서 이 각 로직마다 무조건 도는 로직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ng-on changes에는 앵귤러 내부에 물론 이제 로직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내부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앵귤러는 이런 앵귤러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하고 그 라이프 사이클의 각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마다 후킹해서 내가 특정 로직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하나 예제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소스 코드를 가볍게 그냥 준비를 해본 건데요. 일단은 아까 임포트문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임포트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ES6의 문법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onInit, onDestroy, doCheck라는 새로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인터페이스인데 얘네들이 인터페이스를 지금 임포트를 했어요. 얘네들을 제가 후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언제 실행되냐? 제가 앞에 설명을 좀 너무 대충 했는데 요 순서였는데 최초에는 컴포넌트의 클래스 생성자가 실행이 무조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ng-on-init이라는 게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ng-on-init이 실행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터넷에 스택 오버플로우나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 중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앵귤러 좀 써보신 분들이 나 이거 내가 나중에 다 나오지만 디펜던트 인젝션 해가지고 특정 서비스 가져오고 뭐 인풋 프로퍼티 바인딩 다 했는데 왜 널 값으로 안 찍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왕왕 인터넷에 올려주는데 그 이유는 그 코드를 컨스트럭터에서 뭔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 의문이 뭐냐? ng-on-init 인터페이스의 의미는 앵귤러가 자신의 컴포넌트에게 모든 필요한 준비사항을 다 맞췄을 때 최초에 실행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른 뭐 디펜던지 인젝션이라든지 프로퍼티 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난 것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지점이 이 ng-on-init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자에 괜히 뭐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객체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래서 생성할 때 요거 디스트로이는 명칭을 보면 유추가 되시죠. 컴포넌트가 소멸될 때 소멸 시점은 뷰에서 사라질 때입니다. 그리고
ng 두 체크는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하려면 긴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앵귤러 프레임워크가 내부적으로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전체 컴포넌트를 한번 쫙 스캐닝을 하거든요. 그 스캐닝할 때 실행되는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OOP 쪽 코드를 보신 분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거의 마치 자바 코드를 보는 것 같은 놀라움을 혹시 못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사실 데모 라이브 코딩은 너무 어려운 거라 제가 라이브 코딩 수준은 아니고 아주 가볍게 어떻게든 그래도 코딩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정말 자바 코딩 하듯이 쭉쭉쭉 그 인텔리센스가 ID에서 지원되거든요. 타입스크립트 덕분에 자바 코딩 하듯이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클래스가 있고 각각의 내가 후킹할 라이프 사이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당연히 구현에 찍어보고 소스 코드 들어가 보시면 인터페이스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구현체가 없어요. 구현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콘솔.로그로 이렇게 찍어놨죠. 이걸 실행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그냥 콘솔 로그가 쭉쭉 찍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후킹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그래서 ng-on init에는 최초에 이 컴포넌트가 뜨고 뭔가 AJAX 콜로 데이터를 가져올 게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ng-on destroy는 이 컴포넌트 소멸하면서 뷰에서 뭔가 뭐 RxJS 같은 거 쓴다면 뭔가 서브스크라이브를 끊는다든지 계속 주기적으로 호출하는 걸 끊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여기 이제 소멸 코드에 쓰겠죠. 그리고 두 체크는 정말 제한적으로 쓰라고 권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명 앞에 ng로 붙이기만 하면 이 메서드를 알아서 앵귤러 프레임워크가 대신 호출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 프레임워크 가진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인터넷이 되니까. 제가 혹시 인터넷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실행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bit.ly에 hb-ng 세미나 -1 제가 아침에 만들어놨는데 이미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듯이 뻔한 코드긴 합니다만 이 코드 보시면 아까 그 코드에서 아까 그 제가 썼던 코드는 이 샘플 컴포넌트라는 코드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네, 여기서 샘플이 아니라 앱의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 컴포넌트 요 보시면 아까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던 모든 인터페이스를 일단 다 구현해 놨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사실 보시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앱 컴포넌트 그 템플릿이라는 것에다가 제가 그냥 직접 HTML 선언했고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만 아까 그 컴포넌트가 실행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이렇게 아래 컴포넌트 실행이 되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끄고요. 지우고 스타트를 하면은 이 스타트하는 순간 그 차일드 컴포넌트인 라이프 사이 컴포넌트가 실행이 될 거고 여기 잘 안 보이셔서 밑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뭐 이미 예측하시는 것처럼 그냥 로그가 쭉쭉쭉 찍혀요. 근데 순서가 보였던 것처럼 ng-on init, 뭐 도체크, 뭐 그 밖에 아까 제가 설명 다 일일이 드리지 않았지만 앵귤러에서 후킹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실행이 되고요. 스탑을 누르는 순간 ng-on destroy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특별한 어려운 건 없고요. 핵심은 우리가 이 앵귤러가 이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책임져 주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지점에 내 코드를 심을 수 있다. 내 비즈니스 로직을. 네, 뭐 이게 중요하고요. 이건 사실 Vue.js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약간 뭐 사용하는 방식이나 동작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고 일단은 개념만 저도 오늘 목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앵귤러를 나중에 감사하게 뭐 대책을 보시든 아니면 뭐 자료를 보시든 보시게 될 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코드로 한번 예제를 돌려보고 싶어서 조금 시간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악을.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디렉티브랑 파이프인데요. 요거는 사실 이제 앵귤러에 있는 개념인데 그림을 보시면 어디 안에 있죠? 이 템플릿 안에 있잖아요. 요 디렉티브랑 파이프는 템플릿 안에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마크업의 뭐 ng 모델이니 ng if니 이런 표준 HTML에 없는 속성들을 사용할 때 디렉티브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뷰 안에서 동적으로 구성할 때 디렉티브와 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렉티브와 파이프는 뷰를 동적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요소들입니다. 앵귤러 프레임워크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뷰를 그리는 데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다거나 뭐 어떤 아까 말했던 뭐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정확하게 템플릿을 통해서 뷰를 동적으로 구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 디렉티브와 파이프의 역할이다. 아키텍처 관점에서 얘네들의 요소는 그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디렉티브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디렉티브도 얘기하려면 할 말 너무 많고 설명할 것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장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알아도 문제가 없어요. 크게는 두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구조지시자라고 뭐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요. Structural Directives. 이거는 이제 이 구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만든 뷰가 돔으로 형상화될 텐데 메모리상에 그 돔 구조를 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조 지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지시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템플릿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앵귤러가 제공을 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약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if, for, switch. 뭐 이미 명칭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ng if 안에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 어떤 컴포넌트라든지 어떤 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ng for는 당연히 뽐은 돌겠죠. 대표적인 예전은 그런 거였죠. 뭐 게시판을 만든다. 그럼 이제 리스트를 데이터로 AJS로 가져와서 뿌려줄 때 ng 폼은 돌겠죠. 그 다음에 ng 스위치는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값에 어떤 값을 갖고 있는 데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특정 이제 뷰를 보여줄지를 결정할 때는 이제 ng 스위치를 씁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ng if, ng for는 진짜 많이 써요. 이거는 뭐 뷰를 동적으로 할 때 당연히 그럴 것이고 이게 앵귤러 JS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앵귤러 JS에 있는 지금 제가 약간 좀 저도 헷갈리긴 한데 앵귤러 JS를 한지 좀 오래돼서 ng show는 제가 알기로는 CSS의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꿔주는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근데 이 앵귤러의 ng if는 화면에서만 가리는 건 아니고요. 아예 메모리상에서 도움을 제거해버려요. 그게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객체가 많은데 뭐 브라우저상에서 도움이 많으면 사실 이거 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테이블을 막 무지막지하게 짠 코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코드에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모든 뭐 테이블에 막 다 이벤트 걸려있고 장난 아니에요. 그럼 뭐 몇십만 개가 뿌려지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 화면에 보이는 것만 로딩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뿌리는 거라 막 하나 페이스 뜨는데 몇 분 걸리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 물론 전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ng if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뭐 돔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렇고요. 속성 지시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돔의 특정 속성이나 값들을 바꿀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접 만드실 수 있는데 앵귤러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걸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ng 스타일과 ng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법을 설명을 일일이 드리진 않지만 나중에 매뉴얼 보시거나 예제 코드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ng 스타일 같은 경우는 특정 스타일을 미리 입력해 놓고 프로그래머블하게 컴포넌트에서 어떤 로직에 따라서 그 CSS 값을 바꿀 수 있게끔 해주는 지시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옆에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때 그 어떤 위스 같은 것들이 폭을 조절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머블 할 때 ng 스타일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ng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true, false 조건에 따라서 이 클래스를 집어넣을지 뺄지를 다 코드로 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근데 뭘까요?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아까 질문 쉬는 시간 하신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앵귤러에서는 제일 죄악시 여기는 게 document.get 셀렉트 파일에서 직접 돔 API 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돔을 셀렉팅하고 돔의 값을 바꿔주는 거 대신 할 테니 너희들은 추상화된 레벨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짜는 거에 집중해라. 이게 사실 이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인데 내가 돔의 셀렉트를 직접 하는 순간 이건 이제 앵귤러 애플리케이션 쓰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실 제가 오늘은 테스트 케이스까지 뭐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려운데 테스트도 일단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뭐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봤던 블로그 글 중엔 돔 API 쓰는 것은 앵귤러 세계에선 죄악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전문적으로 프론트엔드를 하드코어하게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섣부르게 얘기하는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앵귤러에서 제한하는 기능으로 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했던 경험 중에 그런 건 있긴 했습니다. jQuery를 쓰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앵귤러랑 같이. 현업에선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플러그인이 아닌데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그런 때는 쓸 수 있긴 있거든요. 그런 때 제한적으로 아까 뭐 ng 두 체크니 이런 것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jQuery 뭐 플러그인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쓰긴 해요. 뭐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뭐 돔을 셀렉트하거나 하겠지만 앵귤러가 제공하는 기능이 다 있는데 굳이 돔에 제공해서 뭐 텍스트 컨텐츠를 바꾼다든지 이너 HTML을 내가 막 직접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파이프는 디렉티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프를 자주 쓰기를 권장하는데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프론트 개발할 때 이런 일 너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특정 서버에서 내려주는 값은 정해져 있는 포맷이지만 우리는 보여줘야 할 데이터가 다를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다국어 글로벌 서비스라는 웹을 개발하는데 서버에서는 어떤 특정 값의 가격이 10,000원이 내려오면은 사실 제가 최근에 독일 쪽 프로젝트 하고 사는 건데 독일은 저희는 원 단위 할 때 1000단위부터 쉼표를 쓰잖아요. 독일은 점을 쓰더라고요. 저는 서버에서 돈을 그냥 내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 쪽에서 그거는 이제 점과 쉼표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파이프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에서 내려온 데이터는 일관되게 내려올 텐데 왜냐면 사실 서버에서 그걸 변경하기 그런 것들이야말로 서버에서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건 이제 클라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클라에서 대응을 할 때 이런 파이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귤러에서 내장 파이프가 많이 제공이 됩니다. 데이트 파이프 뭐 딱 봐도 아시겠죠? 어퍼케이스 파이프. 여기 안 썼지만 로어케이스 파이프도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커런시 파이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이프들이 내장돼서 제공하는데 이것도 사실 앵귤러 매뉴얼 보시면 설명도 잘 돼 있고요. 이건 사실 뭐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예제 코드 제가 잠깐 넣어놨지만 말 그대로 정말 파이프 쓰시면 돼요. 근데 물론 제가 뒤에 설명하려고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인데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 컴포넌트에 이미 세미나 데이트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앵귤러 세미나를 하는데 이 안에는 예를 들면 서버에서 어떤 형태로 내려오는지 모르는데 어떤 형태로 날짜 값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리눅스 타임이 내려온다든가 뭐 글로벌 표준시가 내려온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시간값이 내려올 거예요. 서버에서는 API로. 그럼 이거를 이렇게 파이프를 걸고 데이트 파이프를 쓰고 그 데이트 포맷을 적어주면 변화가 되겠죠.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파이프는. 그리고 뭐 이렇게 파이프는 말 그대로 파이프 의미처럼 여러 개를 연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념의 전부예요. 그래서 파이프는 어렵지 않고요. 이거를 어떨 때 많이 쓰라고 권장을 드리냐면 저는 이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직접 여기다가 플러스 붙여서 스트링을 이렇게 컨캐티네이션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이 안에서. 근데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파이프를 여러분들 하나 만드셔가지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보여주는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제가 아마 이따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빨리 만드느라 아까 요 코드에 넣어놨는데 요런 상황입니다. 이 코드 보시면 여기 스타트 스탑 버튼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이 버튼이 변경을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바뀌는지 코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버튼은 딱 코드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 is start는 이 컴포넌트에
제가 아침에 빠르게 하느라 좀 다르게 났네. 여기 이지 액티브 해놨군요. 아침에 막 불이 났게 또 나름 변수명을 바꿔놨는데 어쨌든 여기에 뭐 true, false 값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이 스트링 그 인터폴레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사망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기를 권장한다는 겁니다. 굳이 쓸 수 있으면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변수 값이 있을 때 스타트를 보여줘라, 스타트 보여줘라, 파이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컴포넌트가 이제 있을 때 그 파이프만 재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파이프는 나중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쓸 수 있겠죠. 모듈화, 이게 나중에 안 나오지 모듈화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 많은 앵귤러 오픈소스가 있는데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제이슨 그대로 뭐 뷰티파이 해주는 그런 툴을 만든다.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앵귤러 제이슨으로 검색하시면 앵귤러 제이슨 뷰티파이 이런 플러그인 그런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 파이프를 하나 제공을 해요.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받아온 게 여기에 이제 제이슨이 있습니다. 그럼 파이프 하나 걸고 무슨 뭐 어싱크 제이슨, 무슨 뭐 제이슨 파이프 이러면 그냥 뷰에는 파이프가 그 제이슨 이쁘게 뷰티파이 되는 형태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형태를 쓸 때 파이프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이프를 어떤 때 많이 썼냐면 서버의 상태 값들 있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제가 상품 판매 쪽을 해서 상품 판매 중, 판매 전, 뭐 판매 종료. 서버에서는 그걸 한글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럼 코드 값을 내려올 때 그 코드 값 따른 한글 값을 어디 파이프에 저장해 놓고 물론 오늘 제가 시간 제약상 이 파이프를 구현하는 거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트랜스폼 메소드 하나만 구현하면 돼요. 들어오는 입력값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 문이든 뭐 if else 문이든 뭐 편하게 하셔서 그 서버에서 들어온 특정 값에 따라서 파이프로 변경해주는 코드만 짜서 뷰의 템플릿에 넣으시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책에 만들어 놓은 예제를 제가 다 인터넷에 그 공유해 놨어요. 그래서 실행은 안 해볼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직관적으로 그냥 뭔지 알 수 있어요. ng-if 어떻게 쓰는지, ng-for 어떨 때 쓰는지, ng-switch 어떨 때 쓰는지, 그 파이프는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아까 그 플렁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4가지를 다뤘거든요. 남은 게 지금 3가지밖에 없는데 벌써 저희가 절반을 일단 챕터 3장을 달려가기 위해서 좀 빨리 가고 있는데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컴포넌트 했고요. 모든 뷰는 컴포넌트를 통한다는 걸 한번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컴포넌트는 이렇게 트리 갖는다는 제가 이 그림의 의미가 그거예요. 컴포넌트는 이렇게 자식 컴포넌트가 있고 이렇게 트리 형태를 반드시 갖는다는 거 그리고 템플릿에 HTML 마크업을 쓰는데 디렉티브랑 파이프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앵글러 관리해준다는 걸 4가지 설명드렸고요. 남은 3가지는 데이터 바인딩, 서비스와 DI, 디펜던시 인젝션.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이 안 나오는 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듈. 이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길 바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답변 드리고요. 나머지 3가지 하고 챕터 3장 예제를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사실 앵귤러 JS 그 전작인 원버전이 그 부흥하게 됐던 가장 큰 마케팅 세일즈 포인트는 사실 데이터 바인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데이터 바인딩이 이런 원리랄까? 이거를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이 검색했는데 사실 이거 제일 나온 거는 마소 쪽에서 나왔어요. 단넷 계열에서 자마린 말고 그 전에 뭐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신기술은 마소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 뷰 모델도 그렇고 그런 이런 뷰 쪽 관련된 이런 개념들은 그 마소에서 나왔는데 핵심은 어쨌든 그겁니다. 이런 데이터 바인딩이 사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내가 뷰의 코드에다가 직접 절차적으로 돔 셀렉트해서 그 돔에다 데이터 꽂아놓고 변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뷰 모델 또는 클래스에다가 상태를 저장해 두면 알아서 프레임워크든 라이브러리든 걔가 대신해서 뷰를 갱신해주는 게 데이터 바인딩의 전부잖아요. 뭐 그런 라이브러리가 아까 말했던 뭐 리액트니 뷰 JS니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바인딩에 나온 가장 핵심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자답하겠습니다. 사실 테스트 때문이에요, 테스트. 사실 뷰가 있는 UI 프로그램의 테스트는 사실 단위 테스트가 어렵고 결국에는 헬기 테스트든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뭐 셀레늄을 쓰든 뭘 쓰든 내가 직접 눌러보고 찍어보고 모든 UI의 시나리오와 플로우를 봐야 잘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걸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코드단에서 UI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게 뷰 모델과 데이터 바인딩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뷰 모델, 여기서 말하면 이제 앵귤러의 컴포넌트에다가만 우리가 코드를 잘 짜놓고 나머지는 프레임워크가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이 컴포넌트의 플로우만 테스트 케이스를 짜라.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럼 그 뷰가 정상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게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이론과 개념에는 은탄하는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수 많은 부분을 테스트 케이스를 짜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사실 테스트 케이스 제가 얘기하지만 저도 완벽하게 모든 툴에 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진 않고요. 특히 저는 사실 운영 도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운영 도구에 테스트 케이스 짤 만큼의 퀄리티와 사실 시간이 없어요. 서비스 만드느라. 근데 사실 전에 샀을 때는 일반 사용자가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몇몇 군데 테스트 케이스 짜서 쓰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서버에서 내려와서 특정 값으로 계산을 해서 뷰에 보여주는 일들이 있다거나 약간 좀 로지컬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뷰에서만 클라에서 처리해야 되는 로직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컴포넌트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다 짰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그 jQuery 짰을 때보다 훨씬 더 대응하기가 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데이터 바인딩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컴포넌트, 즉 템플릿가 컴포넌트 하나인데 이게 실제 사용자한테는 뷰로서 형상화되는데 이 컴포넌트 템플릿과 뷰 사이의 연결고리를 프레임워크 단에 대진해 주는 거예요. 바인딩으로. 모든 일은 앵귤러가 하겠다. 너희들은 선언만 해라. 이 선언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설명을 다 하긴 어렵고 절차적인 방식과 선언적인 방식으로 대충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약간 러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의 저희의 그 프론트엔드 개발 방식은 웹 앱 개발 방식은 저희가 돔에 접근을 해서 돔의 객체를 가져와서 특정 값을 넣어주고 그걸 이제 뷰에 보여주는 방식이잖아요. 이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인 절차적인 방식인 거죠. 내 직관에 맞는 거야. 돔에서 돔을 가져온다. 셀렉터로 그 돔 어떤 조건에 뭐 비즈니스 로직에 부합하면 그 돔을 변경한다. 이게 절차적인 방식의 코딩이라면 앵귤러가 지향하는 선언적인 방식은 돔을 가져오는 거는 앵귤러가 하니까 너희는 특정 뷰에 특정 뷰에 어떻게 보여줄 거를 앵귤러에 선언적으로 비즈니스 로직만 짜두면 앵귤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제 블로그인데 무슨 글이냐면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jQuery로 짤 때랑 앵귤러로 짤 때랑 비교해 놓은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예제 블로그 글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 jQuery로 내가 직접 특정 조건에 직접 돔에 접근해서 돔 가져와서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거고 앵귤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선언적으로 짠다.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바인딩하는 데는 총 3가지의 방식이 제공이 됩니다. 이 3가지 방식은 사실은 이 NG 모델이라고 하는 게 표현 방식은 좀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앵귤러 JS가 떴던 NG 모델 그 2way 바인딩의 모습이에요. 앵귤러 2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왼쪽은 돔이고 오른쪽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프로퍼티 바인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의 상태값을 뷰로 반영하는 바인딩이고요. 2가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몇몇 예제 코드에서 봤지만 이렇게 중괄호 2개를 붙이고 그 안에 이 컴포넌트의 값을 선언하면 이게 그냥 스트링으로 인터폴레이션 돼서 뷰에 보여지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인딩이에요. 뷰에 노출하는. 파이프랑 엮을 수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프로퍼티 바인딩인데 사실 요거는 따지고 보면 모든 도면은 밸류 프로퍼티 또는 이너 HTML 프로퍼티 있잖아요. 사실 얘가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그 밸류 프로퍼티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포넌트에 어떤 상태값이 있으면 여기 왼쪽에는 도메 프로퍼티를 적어두시면 돼요. 도메는 다양한 프로퍼티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디세이블드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정 값을 넣어주면 알아서 반영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사실 앵귤러를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어트리뷰트와 프로퍼티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앵귤러는 어트리뷰트를 변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메 프로퍼티, 즉 메모리상의 객체를 변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HTML의 어트리뷰트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가 브라우저를 띄워서 특정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때 그 브라우저가 그 HTML을 쭉쭉쭉 읽으면서 그 각 태그마다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그 어트리뷰트가 실제 메모리상의 객체로 올라갈 때는 프로퍼티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HTML의 어트리뷰트랑 도메 프로퍼티는 같은 게 아니고요. 도메 스펙에 있는 프로퍼티랑 HTML에 있는 어트리뷰트랑 다 매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도메 프로퍼티를 바꾸는 게 앵귤러의 바인딩이다. 그냥 HTML 어트리뷰트를 텍스트로 취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메모리에 변경하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엔진 모델 하기 전에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도메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실 딱 하나죠. 이벤트 바인딩.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거든요. 도메에서.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든 클릭을 했던, 키업을 했던, 키다운을 했던 어쨌든 도메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를 컴포넌트의 이 핸들러, 이 부분은 이제 컴포넌트가 클래스니까 클래스의 메소드 또는 함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컴포넌트는 클래스니까 그 메소드를 이렇게 바인딩해 주시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컴포넌트의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보통의 그 표준 이벤트, 그 도메 이벤트 객체가 전달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바인딩을 걸어서 앵귤러가 알아서 대신해 줄 테니 여러분들은 선언적으로 템플릿에 이런 문법만 쓰기만 해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NG 모델은 제가 책에 8장, 9장 아마 그 폼 쪽에 써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바깥에 대괄호가 있고 안에 소괄호 있고 NG 모델 이렇게 써 있고요. 이 오른쪽에 프로퍼티 적어 놓으면은 컴포넌트 값이 뷰에도 반영되고 뷰에서 변경을 했을 때도 반영되는 양방향 바인딩이에요. 이것도 잠깐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코드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자세하게 안 썼지만 아까 제가 시간이 있어서 몇 가지 요 예제의 몇 가지 기능을 설명 안 드렸지만 제가 다 이렇게 인풋 박스를 열었어요. 텍스트 박스. 이렇게 값을 변경할 때 이 변경된 거 보시면 여기 인풋 태그가 있는데 여기 NG 모델 아까 방금 보여드린 양방향 바인딩 걸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 데이터 걸었죠. 이 마이 데이터가 여기 선언돼 있어요. 컴포넌트에다 선언해 놓고 이렇게 NG 모델 해두시면 여기 있는 데이터도 여기로 반영되고 내가 뷰에서 변경한 값이 여기도 반영되는 게 이게 양방향 바인딩의 원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신택틱 슈거 그냥 저희 편의를 위한 기능이고요. 사실 이거 두 개가 쪼개져요. 내부적으로는 앵귤러가 정규식으로 앵귤러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 있고 소괄호 있고 NG 모델 있으면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은 그 밸류 프로퍼티죠. 밸류 프로퍼티의 그 NG 모델의 그 프로퍼티 바인딩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벤트 바인딩 두 개로 쪼개는 거를 대신 해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NG 모델 양방향 바인딩은 앵귤러에는 사라졌어요. 없어요. 양방향 바인딩 원래 앵귤러 JS 문제했던 게 그 와치 돌면서 막 미친 듯이 돌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일맥인 것도 맞고 중요한 점은 NG 모델은 사실 없다. 이거는 그냥 문법적인 편의성이고 원래는 프로퍼티 바인딩이고 이벤트 바인딩 이 두 개만 원웨이 바인딩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써도 알아서 앵귤러가 두 개로 쪼개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까 그 코드지만 그냥 이제 예전에 아까 봤으니까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데이터 바인딩을 한번 해보려면 어딘가에 상태값이 보관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임의로 타이틀, 마이 데이터, 인풋 사이즈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속성이 서버에서 내려온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뷰에서만 관리하는 뷰의 상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값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클래스의 속성으로. 그리고 여기 show 데이터랑 체크 인풋이라고 일단은 메서드가 두 개가 선언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뷰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핸들링하기 위한 메서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뷰에서 쓸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템플릿을 이렇게 짰어요, 제가. 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스트링을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냥 컴포넌트 데이터를 이 h1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는 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다가 타이틀하고 뒤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뭐 스트링해서 스트링 컨캐티네이션 써도 작동합니다. 여기에 제한적인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앵귤러 매뉴얼엔 템플릿 신텍스 전용적 그 템플릿 전용 신텍스가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되도록이면 여기는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뭐든지 코드는 복잡해질수록 그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쓰거나 아까 설명드린 파이프를 쓰거나 해서 이렇게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이 헬로 h1 태그 썼기 때문에 아까 이 헬로 앵귤러란 타이틀이 이렇게 뷰에 반영이 되겠죠. 네, 뭐 당연한 예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프로퍼티 바인드. 이번에는 한번 실제 인풋 태그에 사이즈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렇게 인풋 사이즈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바인딩을 이렇게 걸었으면은 아까 제가 10 넣었거든요. 이렇게 나오다가 만약 값을 바꿨다 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도움에 셀렉트해서 사이즈 프로퍼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에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이즈 적어놓은 거고 이 값을 어떤 형태의 뭐 비즈니스 로직을 타든 뭐 어떤 분기를 타든 어떤 상황에 이 값을 바꾸게 되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프로퍼티 바인딩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벤트 바인딩인데요. 이벤트 바인딩의 문법은 이 소괄호입니다. 이 소괄호 안에는 표준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이벤트 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 키업에서 이제 온 빼면 키업, 여기는 클릭, 이벤트 명을 적어주시고 그 우측에는 컴포넌트, 이 해당되는 템플릿에 대응하는 컴포넌트의 메서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 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태그에 내가 텍스트를 키보드로 입력했다가 뗄 때마다 당연히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이 달러하고 이벤트는 앵귤러가 정의해놓은 사전에 프리디파인한 프리디파인한 이벤트 객체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이 브라우저의 이벤트 객체가 전달될 거고요. 밑에는 뭐 전달할 게 없다. 그럼 안 적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쇼 데이터는 그냥 뭐 얼러창을 띄우는 거고 이 체크 인풋은 이 인풋 태그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이벤트 타겟 밸류 전형적인 그 원래 브라우저에 도메인 있는 이벤트 객체잖아요. 그거에 있는 밸류 값을 콘솔에 찍는 거죠. 인풋 값이 변경될 때마다. 요게 데이터 바인딩의 전부고 마지막 남은 요건 제가 타이포네요. 엔진 모델 이거 빠졌죠. 이게 소괄호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마이 데이터가 양방향 바인딩을 선언하는 것이고 예,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뷰에서 변경한 게 컴포넌트에도 반영되고 컴포넌트에 변경한 게 뷰에도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바인딩도 사실 개념만 놓고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딱 그 어떤 프로퍼티 바인딩과 이벤트 바인딩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양방향 바인딩은 사실 없는데 쓸 수 있다.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게 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뷰를 그릴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굳이 몰라도 당장 웹앱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지만 서비스를 이렇게 우리분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견고하고 유지보수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앵귤러 JS의 문제는 기존 버전 1의 문제는 코드가 계속 거침없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아무리 디렉티브로 빼고 뭐 팩토리로 빼고 해도 약간의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앵귤러에서는 명시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공통 유틸 클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클래스 담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역할은 뭐냐?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 또는 뭐 밸리데이션 로직 같은 걸 넣으시고 실제 그냥 컴포넌트에서 이 클래스를 호출해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 클래스를 내가 코드에서 직접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앵귤러 프레임워크 단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디펜던시 인젝션 개념의 설명이 와닿지 않거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서비스 클래스를 내가 안 만들고 앵귤러 프레임워크가 대신 갖다가 꽂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써요? 라고 물으시면 사실 블로그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패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무수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들을 금색하시면 이 DI 또는 의존성 역전 패턴, 뭐 스프링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인버전 오브 컨트롤, 뭐 DIP, 뭐 디펜던시 룩업 많이 쓰는데 그런 개념이나 철학들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 서비스 클래스를 앵귤러가 대신 생성해서 하나만 꽂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사용할 값일 수도 있어요. 어떠면 여러 컴포넌트에서 공유할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메소드 함수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서비스 클래스에 갖다 넣어놓고 여기저기 컴포넌트 갖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HTTP 콜할 때 HTTP 서비스 하나 만들어서 보통 또 자바 얘기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레스트 템플릿 하나 만드는 스프링은 레스트 템플릿 하나 만드는데 보통 레스트 템플릿을 하나 만들지 않고 저희가 HTTP 송신할 때 타임아웃도 걸어야 되고 여러 설정 때문에 그 서비스마다의 레스트 템플릿을 상속받아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서비스의 그 HTTP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드는 거, 양별로 만들거든요. 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뷰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설명했던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뭐 로그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버로 로그를 또 보내는 공통 코드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용도로 쓴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서비스를 쓰는 요소는 그 OOP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첫 번째죠. 그 SRP, 단일 책임 원칙. 여러 컴포넌트에 중복되어 있는 로직들을 서비스로 쭉 뽑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디자인 패턴 같은 거 하실 때만 산탄총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분명히 컴포넌트에 중복돼서 들어간 로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뷰에 연관 없으면 서비스로 빼라. 굳이 나열하지 말라. 뭐 그런 거고요. 사실 지금 한 얘기들 너무 익숙하고 뻔한 얘기들이었죠. 네, 어쨌든 핵심은 앵귤러도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데 디펜던트 인젝션이 된다고요. 그리고 디펜던트 인젝션만 기능을 쭉 빼가지고 이것만 라이브러리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앵귤러가 만든 건데 원래는 이것만 빼서 프론트에서 쓰려고 그래서 리액트나 뭐 뷰에서도 이런 걸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디펜던트 인젝션 개념만 쓰려고 빼놓은 것도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이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DI를 뭐 서비스는 별게 없거든요. DI를 어떻게 쓰냐? 딱 두 가지예요. 어딘가는 내가 사용할 클래스의 정보를 선언을 한번 해두고 그리고 사용할 쪽에서 컨스트럭터의 아규먼트로 받겠다고 쓰기만 하면 돼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간 옛날 유행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딘가의 의존성 정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받는 쪽에서 쓰는 쪽에서 생성자에 쓰면 돼요.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임의로 서비스 하나 만들었어요. 테스트 DI 서비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로그만 하나 찍습니다. 프린트. 그냥 클래스 하나에 메소드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인젝트 에이블이라는 앵귤러가 제공하는 데코레이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모르셔도 되고 무시하셔도 돼요. 심지어 지워도 돼요. 지금은.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한번 컴포넌트에서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 하나씩 분할해 볼게요. 일단은 내가 사용할 서비스는 일단 무조건 임포트는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이거는 ES6에서 써야 되니까 내가 사용할 서비스를 일단 임포트 하시고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의 메타데이터 중에서 아까는 없었지만 프로바이더스라는 게 하나 생겼죠. 여기가 바로 내가 사용할 서비스 객체 또는 다른 의존성 정보를 기록하는 곳이에요. 기록하는 방법은 사실 디테일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사용할 클래스 명을 그냥 적으시면 끝난 겁니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사용할 컴포넌트 클래스에서 하나 남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편의상 설명한 건데 다음에 설명할 모듈이 있거든요. 사실 실제 현업에서는 실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컴포넌트 잘 쓰진 않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의존성 정보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컴포넌트가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럼 매번 컴포넌트마다 이걸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잘 이렇게 안 쓰긴 합니다만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자에서 테스트 서비스라고 클래스에 그 아규먼트를 하나 걸어두시면 앵귤러가 이제 파라미터로 꽂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 DI 서비스에 new로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지만 앵귤러가 알아서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실 DI 장점이 아닙니다. DI 장점은 하면 너무 많이 아시죠? 네. 왜 DI 쓰시는지는. 이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 질문하시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부고요. 결국엔 그럼 이렇게
주입받아서 아까 말했던 서비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 서비스에 내가 어떤 특정 값을 넣어놨다. 그럼 그 값을 그냥 꺼내 쓰시면 돼요. 다른 컴포넌트에서는 무슨 값을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 간의 통신도 할 수 있겠죠. 요거 이따가 제가 3장 예제 어떻게든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10분이랑 그 다음 세션인데 그 다음 세션에 3장 예제랑 그 제가 스프링 부트랑 앵귤러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엔진엑스를 설명을 굳이 뭐 할 필요 딱히 없는데 그냥 G집 옵션 키고 하면 조금 더 빠르다는 건데 뭐 뻔한 거라서 일단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랑 DI 이렇게 써서 주입받은 서비스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하면 DI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컴포넌트와 서비스 클래스를 그러니까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내가 서비스 클래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 클래스를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알면은 나중에 변화에 대응이 어렵죠. 이건 사실 뭐 너무 이건 기본적인 OOP 관련 얘기라서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개념들이 프론트엔드에도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사실 서버 쪽에서는 이미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 자바든 단넷이든 다 이미 써는 이미 개념들인데 프론트에도 왔다는 것이고요.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반드시 하나만 생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new를 하면은 여러 개 생성되잖아요. new를 할 때마다 새롭게 계속 객체가 생성되잖아요. 근데 앵귤러한테 서비스를 위임을 하면 뭐 사실 그 아까 말했던 DI가 동일한 건데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전역적으로 내가 여기 말했던 뭐 메시지 버스 뭐 말이 거창한데 여러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 받아서 막 여기저기 주고 싶을 때 그럼 서비스 하나 만들고 그 서비스에다가 데이터 집어넣으면 컴포넌트에서 받아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동기가 아니냐. 특정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다른 컴포넌트가 그 데이터 바뀐 거 어떻게 아냐. 이때 해결책이 바로 RxJS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없는데 RxJS 쓰면 되는데요. 그건 이제 여기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RxJS 쓰면은 특정 컴포넌트에서 서비스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순간에 그거를 모든 컴포넌트가 쭉쭉 받아서 뭔가 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RxJS예요. 어쨌든 그래서 서비스랑 DI는 앵귤러 자체에서 특별한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서 기본적인 어떤 그냥 철학과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게 프론트엔드에도 드디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네, 드디어 이제 아키텍처를 다 본 거거든요. 제가 이 강의,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세션 3개 들으면 앵귤러를 한 번에 훑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훑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어떻게 질문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6개의 개념들을 했어요. 6개 개념들이 사실 전부고요. 이거는 앵귤러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아우르는 그냥 앵귤러 제공하는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6가지가 전부긴 해요. 아까 처음 했던 컴포넌트 그리고 템플릿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디펜던시 인젝션과 서비스가 쓰고 데이터 바인딩을 한다는 거 이런 개념만 있으면 사실 모든 게 끝나긴 해요. 여기서 다. 그런데 이 모듈은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뭐 컴포넌트, 서비스, 파이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담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앵귤러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설명은 다음 장에 있으니까 요 앵귤러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미 프레임워크 단에서 모듈이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의 기능들을 이렇게 패키징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듈이 ES6에서 말하는 모듈은 아니고 앵귤러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었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고 뭐 해서 라이브러리로 나중에 오픈하고 싶어. 그럼 이걸 하나의 모듈로 쭉 패키징을 해서 제공을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모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실게요. 설명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앵귤러 CLI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만들면 source.app. 밑에 app.module.ts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의 모습은 뭐 대략 이런 모습인데 제가 그 중에서 아까 그 서비스 DI 그걸 하나 이렇게 넣은 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코드 보시면 일단 무조건 ng 모듈이라는 데코레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데코레이터가 앵귤러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모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모듈도 메타데이터를 받는데요. 메타데이터에 선언할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아까 설명했지만 모든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은 딱 적어도 하나는 필요하거든요.
이 모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앵귤러가 이제 브라우저 딱 실행됐을 때 프레임워크가 먼저 떠요. 그럼 프레임워크가 여러분의 M 모듈을 찾아서 엄밀히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M 모듈을 선언 두거든요. 그럼 M 모듈부터 컴파일을 시작해서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 진입점이 바로 이 M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 M 모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임포트. 이 임포트에는 뭘 쓰냐? 내가 다른 모듈을 쓰고 싶을 때 넣으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브라우저 모듈입니다. 이 브라우저 모듈은 내가 앵귤러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를 브라우저 모듈로 사용을 하게 되시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거의 사실상 이거는 뭐 디펙토 그냥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웹 앱을 만들 때. 물론 나중에 오늘 안 다루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때 이 브라우저 모듈이 아니라 서버 모듈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건. 그때는 이걸 이제 안 쓰죠. 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클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아까 설명드린 내가 만든 앵귤러의 뭐 컴포넌트인지 서비스 아니죠. 컴포넌트 그 다음에 디렉티브, 파이프 내가 만든 그 앵귤러의 요소들을 여기에 선언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듈로 패키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부트스트랩 이거는 앱 모듈에만 선언하는 유일한 설정인데요. 이 앱 컴포넌트가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일 처음 바라봐야 할 컴포넌트가 누군지를 지정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 설정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앱 모듈에 한 번만 있으면 돼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떨 때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었죠. 그 DI 서비스를 컴포넌트에 선언하기도 하지만 의존성 정보를 이렇게 모듈에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모듈 레벨에서도 이 테스트 DI 서비스라는 이 의존성 객체를 여기저기 꽂아주고 싶을 때는 이 모듈에서도 선언할 수 있다. 이것만 큰 차이점이고요. 보통은 컴포넌트에 선언하는 것보다 모듈에 선언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같은 건 여러 곳에 쓸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전부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1시간, 정확히 말하면 제가 1시간 45분, 아까 전태가서 2시간 안 되는 시간에 앵귤러 아키텍처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 이거 외에 다른 기능들은 대부분 부가적인 API고 여러분들 오늘 보신 이것까지가 앵귤러 프레임을 구성한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앵귤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제가 모두에 첫 번째 세션에서 npm 설명드리면서 npm 아시는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이 하나하나가 자바로 치면 자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이고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 앵귤러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필수로 가져가는데요. 이 중에서 필수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게 뭐 폼즈, HTTP 이런 것들은 앵귤러가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커먼, 컴파일러, 코어, 플랫폼 브라우저, 플랫폼 서버 이런 것들은 사실 필수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앵귤러 CLI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따가 예제 코드를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 안에 각각의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커먼 모듈 이거는 아까 여기서 이 브라우저 모듈밖에 안 썼는데 커먼 모듈은 앵귤러에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시를 다 갖고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뭐 ng if, ng for, ng switch, ng style, ng class 등등 ng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기본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쓴다고 해서 커먼 모듈이 있는데 브라우저 모듈은 이미 사실 이걸 내장하고 있어요. 얘가 궁금하시면 소스 코드를 까보는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앵귤러 오픈소스 GitHub 들어가셔서 거기 모듈에 패키지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브라우저 쪽 들어가 보시면 브라우저 파일에 모듈 선언이 있는데 거기에 임포트에 커먼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브라우저 모듈을 임포트하면 얘를 굳이 할 필요 없다. 다만 오늘 설명하지 않는 뭐 라우터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걸 쓰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설명드리지 않는 API 중에서 이제 폼을 쉽게 다루는 기능들이 있는데 앵귤러에 그때는 이제 뭐 폼즈 모듈, 뭐 리액티브 폼즈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임포트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 폼즈 모듈은 양방향 바인딩 쓰려면 꼭 써야 돼요.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ng 모델 그 뷰에서
NG 모델 지시자가 이 폼즈 모듈 안에 있어요. 커먼 모듈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거지만 제가 책을 쓸 때는 앵귤러 CLI가 1.0.31인가 이었어요. 제가 정말 막판까지 수정하면서 워낙 프론트 쪽 코드 변화가 빨라서 거의 매일 밤마다 버전 업된 걸 반영하다가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앵귤러 CLI가 1.1.3에서인가 이 기본 템플릿에 폼즈 모듈을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장 예제 중에 어떤 걸 실은 거면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넣어야지만이 실행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올라가 있는 GitHub 코드에 제가 다 반영했습니다만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워낙 프론트 코드 변화가 빨라서 감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폼즈 모듈은 양방향 바인딩 선언할 때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뭐 HTTP 모듈, JSP 모듈은 이제 보통 AJAX 콜 할 때 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애니메이션스 모듈은 여러분들 중에 뭐 CSS로 이제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동작을 화려하게 하곤 할 때, 그리고 아까 이따 3장 예제 보겠지만 머티리얼 패키지 같은 거 쓸 때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네. 사실 이것들을 다 다뤘는데요. 저도 이거를 1시간 반 안에 약간 사실 전에 이런 강의를 2번 정도 했는데 다 2시간 동안 했거든요. 예제 코드 이제 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예제 코드 없이 한 건데 다음 세션에서 예제 코드 3장 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컴포넌트 제일 중요하다는 거 배웠고, 템플릿과 바인딩 배웠고, 이 라이프 사이클과 서비스 DI를 배웠고요. 요거 하나로 다 아우르는 게 모듈이고, 여기서 딱 다루지 않은 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중요한 게 3가지가 더 있는데, 컴포넌트끼리 데이터 교환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좀 연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다 못 담았어요. 너무 시간 제약상. 그리고 라우터. 여러분들이 만든 그 뷰에서 뷰끼리 전환하고 싶을 때 이 URL 가지고, 이게 싱글 페이지 앱이니까요. 그때는 라우터 써야 되는데 라우터 설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폼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키텍처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안 했고요. 일단 3가지만 설명을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